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부대의 기동훈련과 전투기 비행훈련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총참모장에 임명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과 함께 최근의 북한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이 공군과 지상군의 실전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던데요. 다음 달에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좀 미묘한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계속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 F-22의 등장, 그러니까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오니까 김정은이 좀 행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면 되겠다라. 북한이라고 할 경우는 이제 특히 이러한 그 지도자의 신상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게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특히 지상군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 탱크 사단, 그 다음에 425 기보사단, 815 기보사단, 특히 105 탱크 사단이라는 건 류경수 사단이라고 그래서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했던 북한의 그 탱크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갑 부대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내세워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이러한 부대들을 동원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강한 북한 나름의 강한 그런 어떤 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김정은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상 최대라고 얘기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곧 앞에 있지만은 자신들은 절대 기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제였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개성공단 이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 의도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이제 그 핵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그 핵 미사일 개발은 개성공단 이전부터 실제 이전부터 있은 거는 맞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남북관계 이 상황은 그 책임은 남한에 있다고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정세 악화 이런 것도 지금 개성공단 때문에 불거진 모든 이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사실은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지금 한반도 이 엄청난 이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부터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성공단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돈 때문에 우리 핵이나 미사일 개발한 것은 아니다. 거기 돈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개성공단 이전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중단 책임은 남한에 있고 우리는 이런 경제 특구에 대해서 중단을 먼저 하거나 거기에 대해 압박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 국제사회에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북한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경제개발과 경제특구 이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그 긍정적인 본인들이 책임 회피를 해주기 위한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어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사격 훈련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해안포 사격과 같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어제 그 사격이 도발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강도의 도발이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공개됐지만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토요일 아침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긴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기조가 아닌가. 즉 굉장히 커다란 군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움직임으로라도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 어떤 여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돼서 그래서 조금 버티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즐기려고 할 것이고 근데 다만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안보 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아마 북한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저강도 도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인식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만큼은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자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것이 만약에 좀 강도가 높은 도발이었다면 우리 군이 당연히 대응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해안 경계병이 그 이제 북한 쪽에서 포성을 들었고, 포성을 아마 한 번 정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은 걸로 보이는데 섬광은 4개를 관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에 의하면 수발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어떤 그 포사격을 분명히 하기는 한 거다. 명백하게 했는데 그 착탄 구역은 이제 그 남쪽이 아니라 남쪽이 아니라 서쪽이었다. 그러니까 장산고시라는 곳이 결국은 이제 황해도 그쪽에 제일 끝쪽에 위치하는 곳이고 그 어떤 사격 방향이 물론 그 해안포가 남쪽으로 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은 서쪽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아무래도 위협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위험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이 판단을 해서 대피를 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대피 예비령을 내린 것을 이제 주민이 제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뉴스화가 된 것인데 평상시 같으면 대피 예비령도 안 내렸겠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내린 것이고 또한 그 이제 선박들을 이제 불러들인 것은 당연히 바다로 지금 포사격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선박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단은 그 출항했던 배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그 뭐 연평도나 백령도를 공격하려고 했다면은 우리 군은 다 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을 전부 이제 대피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처형된 리영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이에요. 그 리명수 어떤 인물인지요? 예, 리명수는 사실 그 북한의 작전통 중의 작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이제 뭐 그 군단 작전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아서 총참모부로 올라왔고, 1996년부터 한 10년여간 그러니까 제1부 총참모장 겸 이제 작전국장을 수행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주요한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작전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큰 전략을 보는 인물이다. 그래서 뭐 당연히 총참모장으로서 적격인 인물일 수밖에 없고 한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인민보안부장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우리로 치면 경찰청장 역할로 좀 내려가 있어서 군에서 좀 물러난 것이 아닌가, 권력에서 좀 뒤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됐는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성 4호 발사도 이 리명수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이러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오고 주도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김양권의 그 어떤 교통사고, 뭐 암살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북한의 어떤 좀 강경 일색도의 변화들 그런 부분에서 리명수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의사결정에 관련이 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북한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선발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심해지고 있는데요. 잇따른 이런 인신공격성 비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지금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프죠, 북한으로서는. 특히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것은 정말 북한이 아픈 것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일단은 1억 2천 불이라는 현금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요. 지금 당장 북한으로서는 치러야 될 것이 이제 5월 달이 금방이지 않습니까? 5월 초에 7차 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당대회라는 것은 정치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 계기를 맞으면서 주민들한테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외국에서 뭐 식량도 좀 수입해야 되고 생필품도 수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선물 공세를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간부들에 대한 선물 공세를 했지만 이런 큰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물을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외화가 많아야 되는데 외화가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선 남한에서 개성공단은 먼저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정연설을 통해서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이게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다. 여기서 들어가는 돈들이 지금 그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주관하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다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외화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아픈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근로자 실업 문제도 발생한 것이고요. 당장 그 근로자들 어디다 어떻게 보낼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최고조에 지금 그 한계가 지금 최고조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 이상 지금 폭발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뭐 지금까지 북한이 뭐 남한을 겨냥을 해서 많은 그런 뭐 별의별 언사를 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20쪽에 이렇게 막 쏘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개성공단으로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북한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남북관계 이게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도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때 반응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주변국이 1차적으로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주변국이 1차적 타격 대상이 된다. 주변국이 어디를 말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만큼 사드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이제 어떤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긴다.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센카쿠 열도 같은데 충돌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뭐 사드 기지부터 먼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과거의 냉전 시대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그 북한의 가장 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북한 국방차관인 그 노관철이 러시아에다 뜬금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2월 23일이 러시아는 이제 붉은 군대를 창설한 조국 수호의 날인데 이날에 갑자기 뭐 그 러시아 인민들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우호를 맺읍시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보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러시아가 뒤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신냉전 구도를 그 북한은 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단체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요.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김정은과 강명수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찍은 기념사진인데요. 옥상과 지상의 깃발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펄럭이고 있고 바람이 나눠서 불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같은 날 공개한 모습인데요.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이 배경입니다. 왼쪽에는 옥상의 깃발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감쪽같이 깃발이 사라졌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조작이 드러난 셈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이 사진을 많이 조작을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핵 미사일 개발에 참가한 과학자들을 수상하던 장소는 만수대 우사당이었습니다. 그 만수대 우사당이라는 것은 남한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사당이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최고인민회 대의원 회의, 여기 국회, 정기국회랑 이런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행사들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학자들에 대한 상은 여기서 줬습니다. 상은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금수산 태양궁전은 만수대 우사당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가 돼요. 그럼 거기까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사람들 버스를 태우고 쭉 갔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것부터가 조금 북한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 대체로 보면 기념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여를 이렇게 그 사진 찍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며 찍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다 찍어본 사람들이 얘기는 딱 하나만 찍고, 그 다음에 거기다 김정은이 찍은 것처럼 갖다 잡아 엮는 거죠, 사진을.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는 딱 하나만 찍고, 한 개 단체만 찍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왜 그게 17일 날에
또 보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17일 날에 뭐 상수여식도 하고 표창수여식도 하고 기념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벌써 이제 오후 5시 정도까지 오후까지 쭉 했으면 사진 찍는 시간은 해가 멀쩡히 떴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날짜도 좀 다르고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 17일 날 뭐 F-22 들어오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운둔하지 않고 나도 대범하게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런 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이런 그 합작 사진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다른 데서 찍고 이렇게 이렇게 그 합성을 하다 보니까 오작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뭐 사진 조작 같은 거는 잘 모르죠? 절대 모르죠. 그냥 김정은하고 찍었다 하면 이게 1호 사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눈여겨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끝났습니다만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재안이 나올 때 과거와는 달리 좀 구체적인 제재안이라든가 좀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얼만큼 협조해 주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세계 여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세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면 유엔에 과연 이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냐, 이 안에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런 의문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여태까지 그 유엔의 어떤 방향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이제 그게 제명을 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보리의 그 어떤 추천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전체 회의 표결로 가기 때문에 근데 안보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노해버리면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유엔의 어떤 방해나 이런 부분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세계 여론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여론에 그 좀 밀려서라도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방향에 좀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전략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 박사님이 훨씬 더 잘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최소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신냉전 구도나 이런 것들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유엔에 담아낼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 관계에서. 이번에 지금 유엔 제재가 이제 어떤 제재가 나온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미국이 자국의 이제 제재 조치로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도 다 제3국에 해당해서까지 제재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의무인가 하는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거기 동참을 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유엔 제재안에 지금 원유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서 나오는 광물 자원 수입이라든가 다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까지 정말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끔 조항에 엮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외 무역 거래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북한은 과거에 했던 뭐 자력갱생, 지금 말하면 뭐 자강력 이런 것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북한 경제가 전반적인 경제가 이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한다면 북한 경제는 정말 모든 것을 걷어내고 안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명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과 함께 최근 북한 동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